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5일 새벽 2시 30분입니다. 바깥에서는 새해 첫눈이 사각사각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 재판장 허순아, 배석판사 전훈자, 그리고 최지헌, 이 재판부가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를 해서 석방했습니다. 그 판결문을 어제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꼭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이 판결문은 참 잘 쓴 판결문이고,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인권에 대한, 그리고 법치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과 성찰과 결단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그러는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고 유지되어야 하느냐 하는 총체적 문제의식을 다 담은 판결문입니다. 이것은 잘 쓰여진 논문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잘 쓰여진 수필이기도 합니다. 이걸 저는 명문이라고, 최근 제가 읽은 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글입니다. 물론 형식은 딱딱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명예훼손,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 그리고 공산화를 하려고 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 무죄라는 겁니다. 그 정도 이야기는 국민이 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판례라는 것은 대법원에 확정이 돼야 그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치자, 4.15 총선 때 자유한국당을 밀어주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구속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공직선거법을 잘못 적용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오늘은 이 명예훼손 부분,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불러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을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우선 이 재판장이, 허순아 재판장이 읽은 이 판결문의 이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해설할 필요가 없는 잘 쓴 글입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가 들어있으므로 제가 해설을 하고 요걸 두 차례에 걸쳐서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주로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불렀는데 왜 이게 죄가 되지 않느냐, 형사처벌할 수 없느냐 하는 그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결문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이란 제목 하에서 관련 법리로서 시작이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리고 공인에 대한 비판에서 이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모든 자유의 근본은, 모든 자유의 어머니는 언론 자유라고 합니다.
이 언론 자유와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상당히 서로 대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조화시켜야 됩니다. 명예훼손죄를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확대 적용을 하면은 언론 자유가 침해됩니다. 그러나 언론 자유를 무한대로 허용해 버리면은 명예훼손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균형 잡느냐? 여기에 판사의 지혜와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법리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분은 언론의 자유를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놓고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전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토론이 중요하다. 토론하려면은 명예훼손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처벌해야 된다. 토론에 맡겨야 된다. 토론하려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서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양쪽이 서로에게 벽을 치고 서로 비방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그들의 토론과 논쟁을 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정치적 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를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아주 근사한 표현입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격렬하게 토론하고 또 격렬하게 할수록 좋죠. 그러면 구경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잘한다, 저 사람이 못한다, 이 사람이 틀렸다, 이 사람이 옳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죠. 그걸 대전제로 지금 논리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해당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봐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둬야 한다. 즉 공적 존재, 여기서는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과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사람과 관련된 무슨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념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그게 거의 전면적으로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무 이름도 없는 보통 서민들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만약 누가 결혼을 하다가 실패를 했느니 누가 누구하고 연애를 하고 있느니 간통을 하고 있느니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고, 공인일 경우에는 더구나 공인의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하는 아주 슬기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인의 공공 부분에 대한 평가는 거의 100%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즉 공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금 공산화 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돼야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당사자인 문재인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그러면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당의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 토론을 받아야 한다. 어떻습니까? 정말 화끈한 이야기 아닙니까? 대통령의 이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운명을 좌우할 정도다. 그러면 대통령 이념이 뭐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서 공개 토론을 해야 된다.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고, 이걸 막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 토론을 통한 경쟁 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이런 토론을 하고 비판을 할 때는 꼭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의심할 만한 거, 의혹, 쟁점 있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도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비판을 하다가 보면 그에 대한 반론도 들어갈 테니까 자연히 그 토론을 통해서,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이 가려진다. 철저한 이 사상의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를 믿는 분입니다. 이분이, 허선하 재판장이.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의 적시가 뭐냐는 겁니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한 거냐, 아니면 그냥 주관적인 평가를 한 거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 이거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 누가 누구하고 간통을 했다든지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뒤에 나오지만 이것은 사실 적시가 아니고 평가로 봐야 된다. 그럼 평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피해자는 간첩이라는 발언에 관한 판단. 여기서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2019년 10월 9일자 집회에서 왜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하느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간첩. 문재인 간첩 입증의 영상을 지금부터 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첩의 본체인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은 누구인가? 간첩의 왕 신영복인데 내가 가장 존경한다는 것은 문재인도 간첩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6.25 3대 전범 김원봉을 국군 창시자의 영웅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간첩 아닙니까? 수도 그 윤희상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수도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 부인 김정숙을 보내서 동백나무를 헌화하는 것을 보셨죠? 이거 간첩 아닙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는 간첩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은 도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간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간첩의 의미.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본다. 이 간첩이라는 게 이게 사실 적시냐 아니면 평가냐,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먼저 간첩의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형법도 제98조 1항에서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간첩 역시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보안법 또한 제4조 제1항 2호에서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을 한다라고 규정하여 간첩 행위를 그 내용별로 구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은 간첩의 본래적 의미는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위 간첩이란 용어는 일상에도 파고들어 그 의미가 반드시 앞서 설치된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사람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사학적, 비유적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부터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적, 정치적, 나아가 발언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확장,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로써 듣는 사람으로서 평균적인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까지도 이 말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이나 감수성은 가변적인 바, 이에 위 간첩의 의미를 문맥이나 발언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리적으로 단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간첩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사실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간첩이란 게 법에 정한 대로 기밀을 직접 수집해가지고 건네주고 난수표를 풀고 접선하고 하는 간첩도 있겠지만은 한국에서는 간첩이란 말이 그보다는 훨씬 더 넓게 쓰인다. 김정은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김정은에게 굴종하는 사람,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총체적으로 간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말한 것은 구체적으로 접선을 해가지고 난수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간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넓은 의미의 간첩이라고 이야기했으므로 이거 처벌할 필요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 재판장이 폭넓은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검찰은 간첩이라고 했는데 그 간첩은 형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넓게 쓰이는 간첩이란 뜻을 사용했다. 그 간첩이란 의미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사가 슬기롭게 가려내는 겁니다. 이게 시비를 가려내는 겁니다. 자, 판단을 합니다. 판단. 이에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2019년 10월 구입자 집회에서 피해자는 간첩입니다 라고 발언한 다음 피해자가 간첩인 근거를 나열하였는데 그 근거로 제시되는 내용들이 1. 피해자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하였고 2. 6.25 3대 전범 김문봉을 국군 창시자의 영웅이라고 말하였으며 3.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 부인을 보내어 헌화하였다는 것인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나 운동들은 그 자체로 앞서 본 간첩의 본래적 의미인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와는 무관하고 위 발언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위 간첩 발언은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본래적 의미의 적국을 위한 간첩이라기보다는 과거 간첩으로 평가되었던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재평가하는 사람 혹은 더욱 좋게 해석하더라도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이해되거나 해석될 여지가 크다. 즉 정광훈 목사가 말한 간첩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해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해보면은 이게 넓게 쓰이는 간첩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런데 검찰이 난수표 주고받고 저거로부터 지령받고 한 사람은 아니니까 당신이 말한 간첩은 명예훼손이야 라고 좁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근사한 논리입니다. 한편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 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나 우선 검사는 이 부분 공소 제기에 있어 위 간첩 발언의 근거로 제시된 기초 사실 부분의 허위성은 이 사건의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고 이에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언급한 피해자의 위 운동은 피해자는 문재인입니다. 그 핵심적 사실들이 객관적인 자료들로 뒷받침되고 그 적시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왜 내가 간첩을 보느냐라고 이유를 우리 정광훈 목사가 여러 가지 들었어요. 신영복을 사상적으로 존경한다고 했다든지 김문봉을 칭찬했다든지 윤희상의 묘지에 부인을 보내서 헌화했다는 거. 이것은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입증된 사실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이 요 사실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 사실 즉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검찰이 해야 되는데 검찰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사실이니까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한 발언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검찰이 그 부분을 뺐는데 그러니까 이 재판장도 아주 편하게 그렇다면은 이것은 사실 적시가 아니다. 평가다. 공인에 대한 평가는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피해자는 그러니까 문재인은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 문재인의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발언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간첩이라는 것은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평가라는 겁니다. 평가.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판사가 왜
문재인은 간첩이란 걸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느냐?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첫째, 문재인이란 분은 공인 중에서도 최고의 공인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의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폭넓게 자유롭게 비판이 가해져야 하고, 그 비판이 다소 과장되더라도 그것은 사상의 자유, 토론의 자유 시장에서 걸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을 적시한 거라고 볼 수 없고 평가로 봐야 된다. 그때 쓰인 간첩이라는 의미는 지령을 받는 간첩, 난수표를 받는 간첩, 그런 간첩이 아니라 북한 노동당 정권에 굴종하고 간첩을 좋아하는 사람을 칭하는 넓은 의미의 간첩, 일반적인 의미의 간첩이란 용어를 써서므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대통령의 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명예훼손죄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토론해가지고 규명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2편은 정화훈 목사가 했던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 발언이 왜 무죄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